대국민 상담소. 일상에 치인 우리는 마음을 돌보는 것은 2차적인 문제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웃이 가진 마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약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을 홀로 터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또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 생계 때문에 녹초가 되어 꿈을 접고 사는 30대, 먹고 살만하지만 여전히 인간관계와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유기묘와 유기견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기를 잃었거나 상실감을 느낄 때 무조건 힘이 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 좋은 직업, 긍정적 생각이나 인내심이 아닙니다. 이들의 고통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외면하기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뻔한 위로나 힐링이 아닌 자신이 경험해온 실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치유상담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상담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자신의 문제를 알리고 즉각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무료 집단 상담을 1, 2주에 한 번씩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제공하고, 이를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상담을 받을 수 없거나 기존 방식의 상담에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못한 청춘과 중장년층을 초청하여 황상민 박사와 상담, 그리고 타인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삶을 그저 인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치유상담소는 누군가의 노예가 아닌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심리독립운동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까운 이웃이 자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황상민 박사의 치유상담소를 후원해주세요. 2017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이웃의 연대와 도움의 손길은 경제적 영역에서 정신적 영역까지 넓어져야 합니다. 후원은 1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후원해주신 분께는 치유상담소 2회 방청권과 WPI 현실검사 쿠폰 1매를 드립니다. 대국민 상담소는 치유상담소의 파일럿 버전으로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국민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기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만 하면 우리는 진짜 드라마틱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극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낼 수도 있어요. 단지 그게 하루아침에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그건 사기예요. 그거는 벼락 맞아가지고 죽는 거와 마찬가지의 확률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3년, 5년, 10년, 소위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 시간을 자기가 뚜렷하게 투입하겠다고 하면 변화는 일어나요. 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그 마음을 내가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겠다.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지방대에서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4년째 휴학 중인 26세 남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공상에 빠졌고 주의력이 산만하였습니다. 5학년 무렵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내성적으로 변하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림을 당해도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피하기만 했습니다.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게 마음 표현은커녕 말조차 붙이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입학하고 따돌림이 더 심해서 부모님께 상황을 털어놓고 전학 보내달라 조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나약함을 질책하시면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면 그런 애들은 없다고 설득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입학한 고등학교는 입시 압박감에 경쟁이 더 치열해서 공부 잘하고 집안, 스펙 좋은 애들이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공부에 계속 집중하기 어려워 성적과 석차는 끝없이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죽고 싶다고 절규한 끝에 1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였습니다. 자퇴 후 모든 걸 망쳐버렸다는 절망감에 공부도 놓아버리고 방황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도 심해서 힘겹게 지냈습니다.
군대라도 먼저 다녀와야겠다는 막연한 압박감에 만 18세에 공군에 자원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의심된다며 치료를 권고받고 입대 2-3주 만에 퇴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처음 중증도 우울증과 성인 ADHD 확진을 받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 그나마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지방대 경영학과 복수 전공 정치학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스펙 경험 쌓을 시간에 저는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 도망쳐 다니느라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냐 물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말로 둘러댔습니다. 시민사회를 경험해보고 싶어 인턴을 했는데 처음에는 뿌듯했으나 점점 실망감이 들더니 마지막엔 내 길이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시민단체를 일종의 도피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시작했습니다. 직원분들에게 칭찬을 받고 저는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근무한 지 2-3개월이 지나니 대부분의 직원이 저에게 입사 권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 직원 관계에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저에게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고 좋은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직원분들의 설득으로 마음을 잡고 우여곡절 끝에 작년 말 마쳤습니다. 친구 중에 상당수가 전문직,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에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학해서 한 학기만 마치면 바로 졸업이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제 진로와 미래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학생 코스프레, 시민운동가 코스프레, 공무원 코스프레로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나빠질 거라는 생각에 겁이 났고 나를 직면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학을 미루고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자는 생각에 보안요원, 방송사 오디오맨, 운전 등 받아주는 곳에서 다 일을 해봤지만 하루 업무 시간이 10시간이 넘는 등 너무 힘들었고 서툴렀고 결정적으로 대인관계 문제로 모두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삽질을 하면서 모든 일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접근한 결과 사회는 만만하지 않고 제가 기본적인 능력조차 결여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 한국을 떠나서 북서 유럽에 가야만 내가 인간답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스펙이 없는 제가 그곳에 가려면 기술이 있어야겠다 싶어 3월부터 기술학교에서 특수 용접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무사히 과정을 마칠 수 있을지, 수료하고서도 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예전엔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내가 만든 감옥에서 자신을 가둬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어떻게 그 차이를 줄여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없이 몸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2. 말과 행동,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의지가 약한 제가 어떻게 하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 인간관계에 많이 영향을 받아 많이 아파하는 제가 어떻게 하면 덜 영향을 받고 덜 아파할 수 있을까요? 4. 10대 중반에서 미성숙한 채 성장이 멈춰버린 제가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연을 다 들으셨죠? 네. 여러분이 마치 이 상황에 있다고 우리 빙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 사연 무슨 사연인지 알겠죠? 앞부분에 지방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4년째 휴학 중인 26세 남자입니다.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 4년째 휴학이라지만 그 중에서 군대 2년 갔다 왔으니까 뭐 2년 정도 지금 나름대로 코스프레를 열심히 한 거죠. 너무 놀라운 거는 처음에 중정도 우울증과 성인 ADHD 확진을 받았다고 하니까 와, 어떤 사람이 중정도 우울증에 되고 ADHD 확진을 받는지 알겠죠? 중정도 우울증과 ADHD 확진을 받는 거는 이거는 냉탕 온탕을 반복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우울하니까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다른 또 나름 가면 우울하긴 한데 이 두서없는 모습을 보이고 멍하고 앞뒤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ADHD 전문기관에 가면 ADHD로 진단을 해주고요, 우울증 전문의원에 가면 우울증으로 진단을 해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방대 경영학과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코스프레, 시민운동가 코스프레, 공무원 코스프레 했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내가 했던 게 진짜 코스프레를 지금 했구나라고 인식까지 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각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왜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나요? 네가 로맨이거든. 로맨의 매뉴얼 만빵이니까. 로맨이면 기본적으로 얼마나 예민하고 상당히 소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오는 조금이라도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극이 오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 그거를 좋게 이야기하면 네가 참 착해서 그런 거고, 너무너무 진짜 유리병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 근데 더 웃긴 거는 네가 유리병 같고 그렇게 약하고 예민한데 너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내가 스테인레스 같이 강철처럼 살아야지, 나는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나는 굳굳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거, 또 부모님이 원하는 거 가능하면 그거를 맞춰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게 매뉴얼의 특성이에요. 로맨과 매뉴얼, 이게 뚜렷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요? 이분도 그 질문을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사나요? 라는 질문을 했나요, 안 던졌나요? 했는데 근데 나름대로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분의 매뉴얼 특성 때문에 이미 잘 사는 삶, 자기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그 차이를 줄여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없이 몸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돼지지. 그것도 고사상에 올라가지고 빙긋이 웃고 있는 돼지지. 살아있는 인간은 정신적 고통 없이 몸과 마음이 편하게 살고 있는 거는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일이 아니요. 근데 이 심각한 사연을 주신 이분은 뭐라고 정했냐면, 정신적 고통 없이 몸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걸 답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정답이라고. 정신적 고통 없이 몸과 마음이 편하게 산다. 이거는 제가 냉탕 온탕을 사우나에서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심장마비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분이 자신의 사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지하게 잘 말씀해 주셨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본인이 정답이라고 믿는 거, 그 이야기 질문이라고 지금 던진 거예요. 차라리 대놓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질문을 했으면 차라리 낫는데, 정신적 고통 없이 몸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나요? 이거의 답은 벌써 줄 수 있어요. 없다.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 고사상의 돼지가 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요. 말과 행동,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의지가 약한 제가 어떻게 하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질 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대학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살기가 힘들까요? 힘들죠. 아니 지가 힘들다면서 힘든 길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과 행동,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게 이 나라에서 잘 사는 길이에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부모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분이 물어요. 좋은 고등학교에 가면 그런 애들은 없다고 설득하셨습니다.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좋은 고등학교에 가면 노골적으로 친구를 왕따시키는 애들은 잘 없어요.
왜? 걔네들이 아주 세련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왕따라는 것은 얼마나 천박한 애들이고 멍청한 애들이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곳일수록 교묘하게 왕따를 시켜요. 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도 하기 힘들 정도로 왕따를 시켜요. 그리고 머리가 나쁘면요, 그 지가 왕따 당하는지도 모르고 왕따를 당해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조금 행복하게 살려면요, 약간 말하고 행동이 따로 놀아야 돼요. 그래야지 편하지. 안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은요, 본인은 편할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은 더 불편해요. 그러면 더 왕따가 돼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왕따가 됐는데요, 그분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말과 행동을 일치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궁금한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저 첫 번째 구절에서 북서유럽에 가야만 내가 인간답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분은 소위 말해서 오마이뉴스를 중심으로 한 그 매체에서 떠들어대는 소리에 지금 세뇌당했다는 거예요. 북유럽에 가면 북유럽에서 행복을 찾아서 덴마크를 가고 노르웨이를 가고 스웨덴 핀란드를 가면 인간답게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세뇌당해가지고 그 유럽에 가면 행복하게 산대요. Tonto el que no entienda, cuenta una leyenda, que una hembra gitana conjuró a la luna hasta el amanecer. Llorando pedía. 제가 기회가 좋아가지고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과제를 나름대로 탐색한다고 2주 동안 거기에 돌아다녔어요. 그 나라를 여행하는 것조차요 돈이 많이 들어요. 생활비가 비싼 나라예요. 노르웨이 공항에서 외국 공항에 내리면 호텔까지 아무 생각 없이 택시 타고 가잖아요. 택시 도착해가지고 얼마예요? 했더니 얼마래요?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잠깐만, 얼마 유로라고요? 500유로요? 종로까지 가면 한 5만원은 나오지. 그런 마음으로 5만원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주고 내려서 호텔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이 호텔 좋네. 근데 호텔을 하루에 얼마지? 한 200유로였어요. 그렇죠. 아이, 그 정도는 저도 세계적 석학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석학이 거기 외국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루에 200유로 정도 호텔에 머물러야죠. 딱 200유로인데 예, 이제 느낌이 오시죠? 예. 그때 이제 제가 내가 이틀치 호텔비가 나갔네? 제가 그 호텔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택시 기사하고 대화를 나눴던 게 다시 머릿속에 쫙 뜨는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내가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보니까 기사가 북한 사람이 아니야. 한눈으로 봐도 중동 사람인 줄 알겠어. 그래서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 난민이야. 그래서 난민으로 와서 그래서 너 사는데 힘들겠다. 뭐 그래도 내가 있던 아프가니스탄보다는 낫다. 그래도 너무해. 그러니 그럼 돌아가 너 나라로. 아니 그래도 내 나라보다는 여기가 좋아. 그럼 뭐가 가장 힘드니? 그랬더니 사실은 힘들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소리고, 뭐 내가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살면 우리 애가 여기서 공부하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은 뭔가 내가 여기서 이 난민으로서 산다는 거는 불안해. 왜? 난민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시민권을 얻은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요즘에 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뭐 자기 나라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이 나라에서 있겠다. 근데 추운 거는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추울 때는 추워. 더운 나라가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끝났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한국을 떠나서 북서 유럽에 가야만 내가 인간답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되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난민으로 살아야 돼요. 가장 그 사회에서 밑바닥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사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5평짜리 원룸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 환경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야 돼요. 덴마크에서 학교를 갔더니 아이들이 세멘트 바닥인데 다 맨발로 교실을 다녀요. 이런 불쌍한 애들이 있나? 슬리퍼도 안 신고 맨발로 이렇게 교실을 다니다니.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신발도 안 신고 다녀요? 그랬더니 아니 아이들이 굳이 슬리퍼를 신고 신발을 실내에서 신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 게 훨씬 건강에도 좋고 먼지도 덜 나고 훨씬 좋은 거지 않아요? 이렇게 살았어요. 저희들은 바이킹의 후예예요. 근데 그거는 걔가 내 말이 질문이 뭔지를 알고 웃자고 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맨발로 시멘트 위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자연 친화적이고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게 보세요. 우리 새로운 디지털 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비임이 하나 설치가 됐는데 우리 학교에 새로운 디지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교실에 다 있는데 이런 후진국 같은 나라가 있나? 우리는 멋진 장비를 설치만 하면 교육은 저절로 된다고 믿는 나라고, 그 나라는 교육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럼 겨울에도 이렇게 차갑게 바닥에 애들이 맨발로 달아요? 아니 실내는 따뜻하잖아요. 겨울이라고 특별히 사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구나. 학교에 올 때 책은 가져와요. 왜 책을 가져와요? 책가방 없이 와요? 책가방이 왜 필요해요? 아니 책도 넣고 노트도 넣고 연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그건 학교에 다 있는데. 그럼 애들은 지 연필은 지가 구해야 되잖아. 왜요? 지가 연필이 필요하면 연필인데 가서 받아서 쓰든 지가 픽업해서 쓰면 되잖아요. 연필도 줘요? 아니 그럼 연필을 안 주면 어떻게 공부를 해요? 노트도 줘요? 아니 당연히 노트를 줘야지. 책은요? 당연히 책을 주죠. 그럼 집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책을 가져가야 되잖아. 왜요? 집에 가서 왜 공부를 해요? 숙제를 안 줘요? 숙제를 왜 줘요? 공부는 학교에서 하지. 그럼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꼭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집에 가서 공부할 책을 학교에 신청하면 되죠? 이게 뭔가 대화가 통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전제가 다르죠. 정확해요.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가 다르다는 걸 확 드니까 내가 지금 미친 질문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럴 때 그럼 얘들은 대학을 안 가요? 가죠. 가고 싶은 애는. 그럼 대학을 안 가도 돼요? 그거는 뭐 각자한테 달렸죠. 그러면 누구한테 달려요? 부모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한테 달렸겠죠? 뿅. 그러면 여기서 대학을 안 가면 뭘 해요?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죠? 그럼 택시 기사도 할 수 있나요? 택시 기사도 할 수 있죠? 노르웨이 택시 기사는 노르웨이의 대학 교수만큼 번다. 이랬을 때 그 나라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하는 전제가 다르다는 걸 그렇게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멋있고 행복하게 사는 겉모습만 가지고 과장하게 이야기하는 동네 이야기만 열심히 들어요. 내가 하기만 하면 갑자기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의 20대 젊은이가 하게 됐을 때 돌아버리는 거죠. 난민과 똑같은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그 나라 사람으로 정착하는 데는 최소한 5년이나 10년 인간다운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바텀라인. 근데 그 바텀라인도 대한민국에서 웬만큼 사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경험을 하면 글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곳에 가려면 기술이 있어야겠다 싶어 3월부터 기술학교에서 특수 용접을 배울 예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삽질적인 답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먼저 이야기를 할 때는 잠깐만요. 위스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 과정 워크숍 안내입니다.
위스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그리고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의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 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스덤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잠깐만요. 이 상담하신 분한테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한 학기 대학 남겨놨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그냥 그 삽질 용접 배우지 말고요. 대한민국에 용접 배워가지고 지금 다 이 조선소 망해가지고 지금 해고당하는데 본인이 이 노르웨이 가면 노르웨이에 잘 나가는 용접소에서 본인을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서부터 본인이 혼자서 그 튀는 불똥을 친구 삼아서 이 지낼 수 있는 거는 차라리 지금 10시간 이 동안 너무나 힘들고 서툴고 결정적으로 대인관계 이 고민하시는 분이 용접을 혼자서 하면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시죠? 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 그 다음에 어디서 또 많이 오느냐 하면 소말리아 이런 데서 온 그 난민들과 함께 용접을 하는 아주 극적인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이거는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환상의 소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배 만들 때 소말리아 애하고 아프가니스탄 애하고 이라크 애하고 같이 만들 거라는 건 생각을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네. 아부다비에 가가지고 어부버부 하면서 용접하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느낌 팍팍 오세요? 질문이 다 빛나다 보네. 그래요. 이분 지금 질문도 하시고 사연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완전히 삽질하는 질문만 한 거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빙의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저 질문 제대로 못한 거 맞죠?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저 혼자 말도 안 되는 문제 정해놓고 말도 안 되는 답변 정해놨는데 역시 결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거를 지금 이 사연에서 던진 거 맞죠? 그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분과 왜냐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분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본인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처하고 있는 1차적인 문제는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해법, 답이 진짜 답이 아니라 더 삽질을 하는 거고, 진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가 처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처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라는 거죠. 네. 사실은 이 나라가 이래서 조금 안심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서유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네. 불안하고 또 두렵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는데 사실 안심을 할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안심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쳐서 또 내가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생긴. 그렇죠. 어떤 다른 곳으로 도망쳐서 가봤더니 그 도망친데도 여전히 힘들고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나라를 떠서 이민을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외국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어쩌면 갈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졸업쯤에 저도 이 북서유럽 말고 독일에 가면 제가 또 독일 소설가들을 좋아해서 그 소설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내가 찾고 있던 그거를 찾지 않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독일에 가고 싶다는
그렇죠. 독일 소설가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자살한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북서유럽에 가는 거는 답이 아닌데 그러면 답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해야 돼요, 이분은? 그렇죠. 일단 두 번째까지 제가 답변을 해줬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정해진 틀에 맞춰야 된다. 이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이래야 된다. 라는 이런 뭐 정당성, 당위성 이런 걸 내세우는 것이 매뉴얼이 높은 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당위성은 대개는 주인님이 네가 내 말 좀 잘 들어야 된다. 왜? 내 말과 너의 행동이 일치될 때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또 본인이 배운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난다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을 잘 파악하는 그 숨은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다라는 것에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이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 수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왕따를 당하고 그 괴롭힘을 당한 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관계에 많이 영향을 받아 많이 아파하는 제가 어떻게 하면 덜 영향을 받고 덜 아파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것을 미리 깨우쳤으면 이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럼 황 박사, 당신은 그거를 깨우쳤습니까? 깨우쳤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왕따 당했겠어요? 왕따 안 당했겠어요? 당하면서 당하는 줄 몰라. 당하면서 당한 줄 몰랐다. 아, 그걸 멋있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당하면서 그것을 왕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관심이 많은 친구들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계속 그 예를 드는 거. 지금도 제가 잘리고 나니까 어떤 녀석이 나를 보더니 야, 황 교수는 이렇게 잘릴 줄은 난 예상은 못했어. 황 교수는 대학 교수가 됐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사실은 네가 공부는 조금 했긴 했지만은 인간관계가 워낙 나빠가지고 그리고 인간관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가 교수가 될 줄은 내가 상상을 못했는데 네가 어느 날 교수가 돼가지고 텔레비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거는 인간 성리라고 생각을 했거든. 요즘에 이야기하면 야자 시간이죠. 교실에 남아가지고 이 공부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나와가지고 한 9시쯤 되면 술 한잔 돼가지고 들어와요. 그때 고등학생도 잘 나가는 애들은 소주 한두 병씩 먹고 들어요. 선생님 아이도 공부하나? 아 그래 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어이 자식 야 임마 네가 그런다고 네가 수습하냐? 넌 안 돼. 그래도 뭐 야 이번에 보여줄 거지? 이러고 이제 한 대 탁 치고 또 가요. 이 XX 같은 놈.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기분 나쁘죠? 그걸 놓고 지금 또 가. 그게 뭐 거의 매일같이 그래요. 그럼 내가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이 자식 공부하는데 날 때려! 이러면서 붙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맞죠. 그 상황에서 왕따를 당할 때 너무 힘들다고 할 때 제가 살아남았던 거는 그래 쟤들이 나에 대한 관심이 좋을 거야. 관심 때문에 저러는 거야. 자 봐 쟤네들이 관심조차 없는 쟤들은 다 찌질하고 공부도 못하잖아. 이 사연 주신 분은요 그때 왕따 당할 때 이게 중학교 때잖아요. 중학교 때 따돌림이 더 심했었는데 웬만큼 공부하는 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이분에 대한 이 사연을 준 사람의 단서를 알아야 돼요. 공부를요 반에서요 중위권 이하면요 왕따를 이렇게 안 당해요. 부모님은 저의 나약함을 질책하시면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면 그런 애들은 없다고 설득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문제예요. 부모님은요 이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설득을 했는데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는 것을 이 사연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무지한 부모님 때문에 이 사연 주신 분은요 지금 희생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 학대한 부모가 자식을 희생시킨 것보다 더 가정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연 주신 분이 조금 기분이 좀 나아지셨겠죠. 왜? 사실이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것만이 진짜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제대로 이해도 없이 이래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이 짓을 하면 너가 성공할 거야.
그런 부모들이 되게 우병우나 김기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요. 진경준 같은 사람도 만들어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진짜 팔아먹어도 전혀 죄책감을 안 가지고 그냥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그런 심리 상태로 바뀌는 부모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공감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부모들이 인정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더 가정스럽다는 거예요. 부모를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면 안 되지만 부모가 겉으로 드러나는 학대, 뭐 애를 밥을 안 먹이고 이런 거는 나쁜 부모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자기 부모를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모른 채로 무조건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 좋은 거 시켜주면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아이로 될 거다. 지금 뭐 아이가 지 장난감인 줄 알아요? 아무리 지 자식이라도 지 마음대로 키우는 개돼지도 지 마음대로 못 키우는데 자식을 마치 지 가장 좋은 지가 가장 멋지게 생각하는 그 모습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부모는요, 저는 개돼지를 양육하는 주인보다 더 나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저 인간이 진짜 나쁜 교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그게 훌륭한 부모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부모 아니에요. 자, 좋은 고등학교엔 그런 애들은 없다고 설득했는데 자식은 그 고등학교 좋다는 고등학교 갔다는 이야기예요. 입시 압박감에 경쟁이 더 치열해서 공부 잘하고 집안 스펙 좋은 애들이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집안이나 스펙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안 좋기 때문에 자 보세요, 흑수저 출신이 좋은 고등학교 가봤자 결국에는 흑수저잖아요,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게 아닌데, 그거는 스펙이 있어야 되고 이 흑수저는 기회가 없고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만이 잘 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제가 지금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고 지금과 같이 제가 배우고 또 지내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껴요. 왜? 저희 부모님이 흑수저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저를 키웠기 때문에 어쩌면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교육도 받았고 대학원도 다닐 수 있었고 박사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대학을 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 부모는 내가 무엇을 하는 데든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절대로 부모 말을 따르면 안 된다는 아주 분명한 확신을 얻었거든요. 제가 매번 상담할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보고 사관학교를 가라고 했다. 우리 부모님은 참 여러 가지 좋은 이유에서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분이 나쁜 의도를 안 하고 우리 부모님 원망할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몰랐으면 저런 말씀을 하신가. 인간관계에 많이 영향을 받아 많이 아파하는 제가 어떻게 하면 덜 영향을 받고 덜 아파할 수 있을까요? 많이 아파하지만은 우리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구구의 영웅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으셨겠어요? 더 많이 있었죠.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본인의 동지라고 한때 생각했던 빨치산의 애들, 그 군대에 있는 빨갱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꼬질러 바쳐가지고 나의 목숨을 구했어야만이 내가 내 인간관계를 다 파토내야지만이 내가 일단 목숨을 살 수 있었고, 충성을 다 바쳐서 군인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다행스럽게 그 빨갱이 애들이 6.25 사변을 일으켜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복직해가지고 군인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역시 적과 동지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을 이분의 삶에서 다 보여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서로 어떻게 친인척으로 잘 연결을 맺고 그 동지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을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인간관계 많이 아파가 어떻게 하면 덜 영향을 받고 덜 아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영향을 받고 더 아픔을 누려가지고 내가 동지라고 하는 인간들을 순식간에 밀고를 해서 나의 살 길을 찾고 그 동지라는 인간과
이 군인으로서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나라를 뒤엎은 이 어마어마한 짓을 해서 그리고 상관을 내세웠다. 그 상관을 완벽하게 물먹이는 그런 확실한 일을 함으로써 더 출세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질문이라는 거 알았더라면 이 질문 안 했겠죠. 와, 섬뜩하죠. 힘들어하는 사람과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의 질문 자체가 달라진다. 완전히 반대로 질문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랬을 때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그거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게 아이디얼리스트가 만빵인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아까 M자형으로 아이디얼리스트 높으신 분이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좀 즐거웠거든요. 즐겁거든. 들으셨죠?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이걸 우리는 보통 변태라고 표현을 해요. 변태적인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인정한다는 건 자기의 속성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때때로 나도 약간 가학적이고 강박적이 있어. 단지 그 대상이 내 자신이야. 10대 중반에서 미성숙한 채 성장이 멈춰버린 제가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분 질문 잘못하셨어요. 이분은요, 자기는 지금 남들이 나를 미성숙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미성숙한 상태였으면 차라리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갔을 텐데 그거를 못하고 저는 왜 코스프레를 하는 그 상황이에요. 진짜 살아가는 사람은 지가 하고 있는 걸 코스프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요. 코스프레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왜 많이 아파야 돼요? 왜 저는 철갑옷을 입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쑤셔도 전혀 쑤시지 않는 듯이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안 될까? 이 질문을 차라리 하는 게 나아. 왜 그걸 미성숙이라고 스스로 자해하고 자기를 저평가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 부정하는 그 김기춘 씨 같은 사람,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한 사람이 새롭게 이 나라에 와가지고 10년 만에 이 나라에 와가 새로운 포지션을 하시는 역할은 일반 찌질이한 내 같은 사람이나 하는 이 공항철도 타고, 그리고 그분이 꽃동네 가가지고 나이 드신 분 노친네 죽 먹이는 거 그분 아니면 못해요? 아마 그분이 꽃동네에 가서 노인 죽 먹이는 봉사활동 합시다 여러분 이러면 아마 하루에 1000명도 모을 거예요. 30만 명도 모을 수 있는 분인데 본인이 왜 그 짓을 해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그걸 하셔야지. 웃기지 않아요? 그런 가장 간단한 생각도 못하는 분이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을 하면 그 유엔 사무총장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을 하면 어떡해? 어떤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거고 대의를 다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대국민 심리 상담소 하는 거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 지금 제가 상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 빙의를 해서 듣고 있어 보니까 지금 야단치는 것 같이 느끼세요. 예. 상담하신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은 왜 그러세요? 본인이 이제 본인을 정확하게 알게, 이분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거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사연 주신 분이 여러분 사이에 있어요.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요? 확인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본인인데 그거 굳이 확인하지 않고 나 끝까지 상담 들을래요 하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상담이고 이런 상담 듣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본인 손 들어주세요. 아, 본인이세요? 네. 본인 지금까지 상담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이 마이크 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걸 쓰는데 이틀 동안 생각하면서 썼는데 질문 정해놓고도 틀에 딱 얽매여서 이런 질문을 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도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왜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제대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그래 해보면 잘 될 거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네 문제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걸 좀 느끼게 돼서. 그렇죠. 본인이 상담 사연을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가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한 것도 문제긴 해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른 채로 막연히 일반적인 통념에서 내 문제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통념적인 문제에서 내가 왕따를 당했어, 내가 좋은 대학에 못 갔어, 내가 스펙을 갖추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찾았어, 내가 제대로 못했어, 진짜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 왜 본인이 시민단체에 쓰냐, 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사회는 너무 불합리해, 뭔가 세상을 좀 바꾸는데 나도 기여하고 싶어. 근데 뭘 바꿔? 어떻게 바뀌어? 그러면 그냥 적폐를 청산하고 싹 쓸어버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고 교육을 개혁하고, 어떡해? 이럴 때 우리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를 당선만 시켜주기만 하면 이래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확하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검찰이 권력의 앞잡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겠대요. 검찰 개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면 개혁이 된대. 그럴까요? 윤석열 씨가 뭐 핍박을 받고 훌륭한 검사예요. 그럼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됐던 사람은 훌륭하지 않고 후리한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어요? 제가 많은 검사들을 심리 분석하면서 그 사람들 심리를 하면요, 그분들의 심리 중에 딱 중요한 건요, 내가 검찰총장이 되면 이 조직의 부조리를 싹 없애버릴 텐데 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항상 느껴요. 그러면 당신이 검찰총장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내가 검찰총장이 되려면 아무래도 권력의 앞잡이가 돼야죠. 그거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이 되신 분은 아무래도 이분이 시키는 걸 잘하신 분이겠죠. 그렇게 믿는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들 총장이 되는 순간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전부 다 저 인간은 앞잡이가 되려고 검찰총장이 됐다고 하지, 이 있는 조직이, 국민의 말을 듣는 조직이 수장이 됐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되겠어요? 그거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존재를 하겠어요?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의 존재로 검찰이 존재할 때 검찰의 존재 이유가 있겠어요? 검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검찰이 권력을 잘 발휘할 때 검찰의 존재의 이유가 있지,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를 할 때는 그건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검찰이 존재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기소권이라는 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검찰을 국민의 편으로 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소권을 없애고 검찰을 국민이 선출하게 되면, 국회도 사실은 국민이 선출하는데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해요?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런 간단한 질문만 던져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근데 엉뚱한 답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답이 진짜 답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다 쏘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상황까지도 파악을 해야 돼. 그럼 검찰을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그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활용되는지 권력을 진 자에 의해서 활용되는지,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어떻게 개혁하는지에 나오지, 질문을 잘못 던지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본인이 질문을 잘못 던진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막 내가 지금
상담은커녕 야단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아는구나. 기분이 후련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좀 후련했던 것 같아요. 후련해야 돼요. 야단 아니래요. 네, 후련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 진짜 그러면 내 문제에 대한 진짜 문제는 뭔가? 그리고 그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은 좀 드세요? 예. 내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내가 스카이 대학에 가기만 하면, 공무원 시험에 통과하기만 하면, 대국민 상담소.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은 좀 드세요? 예. 설명을 보고 이 사연 주신 분은 중학교까지는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니다 라고 내가 해석을 했는데, 본인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공부 반에서 몇 등 했어요? 기억도 안 나? 그럼 반에서 공부는 그래 조금 했죠? 저는 늘 1등만 했어요. 1등을 안 하면요 꼭 애들한테 왕따를 대가지고 더 얻어맞았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뻔뻔하진 않지만, 그래 좋은 고등학교 갈 정도로는 공부를 했다 이거죠. 네. 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상을 쓰면서 상당히 불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별로 현재 상황하고 그 과거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과거에 자기가 그나마 자랑스럽거나 조금이라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괴로워야 되는 거는 현재의 괴로운 것과 더불어 과거에 내가 힘들고 나빴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은 그 상황이라는 걸 지금 본인이 그런 거.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이렇게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심리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자기가 지금 뭐 지방의 대학에 다니고, 그것도 뭐 그래도 경영대라도 다니는데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경영대라는데 지방 대학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깔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 잘했다라는 그거는 기억조차 하고 싶어. 기억하면 안 돼.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 성적이 떨어진 거는 그거는 왕따고, 내가 인간관계가 나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걸 제대로 강한 마음으로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책과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 그것만 유일하게 자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라는 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건요, 내가 그래도 좀 잘하고 인정받고, 또 내가 그래도 이걸 할 수 있으라고 하는 약간의 믿음, 그리고 약간의 그런 기억과 경험이거든요. 그 기억과 경험 자체도 다 잊어버리고 다 없애버렸다면 내가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겠어요? 이 사연 주신 분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 그 힘든 상황에서도요 공부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지금 보세요, 이 절규형 못해 1학년을 마치고 자퇴했어요. 본인 스스로. 그러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자퇴생. 심지어는 어린 나이에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실패, 나고자 벌써 그 경험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자퇴고 모든 걸 망쳐버렸다는, 정말 내 공부도 못하고 방황했어요. 방황하고 절망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 간의 갈등, 부모님의 갈등은 더 심해서 힘겹게 지낸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야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연 주신 분을 학대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나를 학대하고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전엔 좀 했던 거. 예전에 좀 했어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더 본인이 나쁜 사람이고, 본인이 더욱더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본인이 자기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찾으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까지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렇지, 우리 부모는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나를 학대하고 나를 미워할 리는 없지. 근데 나는 뻔뻔하게도 우리 부모를 원망하고 있구나. 이 몹쓸 놈,
여러분 제가 지금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분 마음을 지금 내가 대신해주고 있어요. 부모 탓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 탓을 돌렸다는 그렇죠. 부모 탓을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걸 하면 할수록 그게 더 더블 트리플식으로 죄책감은 더 생겨요. 매뉴얼 성향 때문에. 매뉴얼 성향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그런 특성이 매뉴얼 성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이분한테 얘야 네가 지금 부모님을 원망하고 싶은 거 그건 원망해도 돼. 왜? 너희 부모님 멍청한 사람이거든. 너희 부모님 겉으로는 돈 잘 벌고 웬만큼 살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야. 너 부모가 번듯하고 잘난 인간이 되려고 그리고 당신은 그러지 못했으니까 자식을 통해가 더 잘나려고 하는 겉으로는 니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본인의 조금 찌질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메꾸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 가정스러운 인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쯤 예를 들면 이게 고등학교 한 3학년 만일 내가 그 이야기를 본인한테 했다면 본인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좀 갈등도 있었을 것 같죠? 예. 예. 왜 갈등이 생길까요? 본인이 괴로워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본인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알려줬는데 모르겠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누군가 나타나가 칼자루를 쥐어주고 너가 너 마음속에 있는 너희 부모를 죽여라! 이 정도까지 충격적인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럴 수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이 마음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우울증, 성인 ADHD라고 진단하는 그 상황까지 그 행동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까지 갔는데 그래서 공부 방황하니까 군대라도 가야지. 군대라도 갔다 오면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제정신 차리고 좀 살겠지.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살겠다라는 간절한 절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네. 이 상황인 거예요. 네. 그 느낌은 이해가 되세요? 그때 본인이 우울증, ADHD 진단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상황? 예.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군대에서 이제 퇴소당하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고. 대학병원 처음 가보는 거라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데 이제 여러 명이 그 인턴 분들 쫙 서 있어서 이제 저를 이제 환자로 이제 하는 거 보고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환자가 됐구나. 그렇죠. 인턴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진짜 품평회 하듯이 쫙 체크하고 있어. 그때 아셨어야 되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인턴 애들은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대학원생들보다 더 모르는 수준이라는 것만 알았어도 쫄지 않았을 텐데 대개 환자들은요 병원에 생과만 입고 다니고 선생님 하면요 다 병에 대해서 막 거의 화타 수준으로 알고 딱 보면 내 병이 뭔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그런 대단하신 분 이런 권위를 가지니까 스스로 아무리 작은 병도 죽을 병이 되고요. 또 그분들의 역할이 사실 그래요. 아무리 작은 것도 죽을 병으로 만들고 중요한 병이 돼야지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19살 때인데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라고 해서 받고 그러는데 나올 때마다 이제 너무 힘든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진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몰랐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나? 내가 이런 치료를 받자고 이렇게 살아왔나? 자괴감에 시달렸어요? 예, 뭐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해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선생님 저 문제가 뭡니까? 본인이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이 본인의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하기는커녕 본인이 진짜 없는 문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새로운 문제를 얻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약도 받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잘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착하신 분이에요. 네가 환자 역할을 해라. 저는 환자군요. 그럼 환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전 잘할 수 있나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와서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을 네 고개를 몇 번 흔든 다음에 약 처방을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잘 약을 먹는 그런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훌륭하세요. 그랬더니 그걸 몇 년 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수면제. 예. 막 그런 적극적인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수면제 처방만. 사실은요 정신과에서 받는 약에 거의 반은 수면제가 꼭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어떤 약을 받든지 간에 확인해 보시면요. 혹시 그런 약 받는데 짐이 있으신 분들은요 꼭 확인해 보세요.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할 거냐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또 4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잘하셨어요. 그래도 이 정도 견딘 것만 해도 성공하셨어요. 진짜 잘하신 건요 사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이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괴롭지 않고 나름대로 저 역할을 하면서 또 제가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간으로 또 제가 나름대로 뭐 행복까지 표현은 안 해요. 고통스럽지 않고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고통은 사실은 고통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요 저는 그거는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요 고통, 아까 그 옆에 계신 분 아주 좋은 답변을 했어요. 본인은 고통 없는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고통이 있지만은 그 고통이 때때로 나한테는 즐거움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원하세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어떤 일든 부딪혀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일단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다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훌륭해요. 이게 아이들리스트에 똘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모든 경험은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래서 부딪혀서 한다야. 그리고 부딪혀서 하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건요 부딪혀서 괴롭다 못했다가 아니라 부딪히면 나름대로 항상 뭐든지 간에 얻는 게 있어요. 정한데 멍이라도 얻어요. 멍이라도 얻으면 다음에 조심이라도 하게 되는 놀라운 행동을 학습하게 되거든요. 많이 배웠죠? 예. 왕따의 경험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걸 내가 잘못했으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피의식을 가지는 한 그거는 나의 삶에 있어 좋은 교훈이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긴 상담을 간단하게 할게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렁뚱한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긴 상담을 간단하게 할게요. 하물에 뭐 쓸데없는 용접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수용하시겠어요? 예, 그거 본인 길이 아니에요.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할 일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3개월 안에 할 거는요. 새학기 됐죠? 곧 될 거죠? 복학하세요. 한 학기 남았죠? 졸업하세요. 졸업할 학점이 부족하거나 그거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없어요!
오이 기본 학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유라처럼 할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등록해가지고 그 학교를 뭐 일주일 내내 갈 필요 없죠. 일주일에 사흘만 다녀도 학점 채우고 본인이 대리 출석 안 하고 학점 받는데 지장 없죠. 네, 학교에 가가지고 졸업하는 거 6월달 방학할 때까지 졸업하는 거를 완벽하게 채운다. 그건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죠. 부모님이 등록금을 안 대준다.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이 헛수지 아니에요. 본인 그 등록금을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지금 낼 상황이 아닌 건 본인이 엄청나게 복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참 대단히 훌륭하신 부모님이에요. 저도 그런 부모님이 있었으면 저 인생 달라졌어요. 저 유학 안 갔을 거예요. 저는 유학 가려고 할 때 등록금은커녕 비행기 싹도 우리 부모님이 못 주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적어도 내가 내 앞가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배웠어요. 참 착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참 자꾸 지내신 것 같아요. 근데 훌륭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이유로 엄청나게 어긋났어요. 그럴 때 본인은 진짜 엄마한테 아빠한테 괜찮은 자식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너무 괴로워. 그걸 잘하려니까. 그리고 본인이 잘하지도 못해. 본인이 잘하기는 그냥 바닥이야. 트러스트 바닥. 그리고 그걸 잘하려고 하는 모든 거에서 맥시멈으로 잘하려고 하니까 매년 만방을 올라가지고 이럴 때는요 거의 본인은 돌아버리는 거야. 지금 그래도 이 상황에 있는 그대로 돼서 직면을 하니까 그래도 견디고 있고 어떻게 영접이라도 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되는 건요 복학해가지고요 일단 끝내세요.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림을 자기가 그려야 돼요. 근데 본인이 밤에 지금도 잠을 못 자는 거 그건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지금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것처럼 특히 본인과 같이 로맨티스트 성향 섬세하고요 또 예민한데 본인의 건강한 신체에 대한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뚜렷한 느낌을 가지는 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부터요 본인 운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예, 그리고 운동을 하려면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수십 가지 찾아요. 근데 운동을 하든 뭘 하든요 일단 체중 내가 또 이야기하면서 창피해. 예, 우리 같이 5kg 본인 잠자고 생활하는 사이클을 분명히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본인 잠자고 사이클 하는 거 참 힘들죠, 그죠? 잠 안 오는 그 밤이면 밤마다 온갖 팟캐스트를 섭렵하고 온갖 비디오를 섭렵하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비 마음으로 나의 답이 뭔가 그 생활 아마 지난 4년의 기본적인 주침야활이라고 여러분 전문 용어 들어보셨어요? 예, 주침야활의 삶을 사셨을 거예요. 보지도 않고 내가 너무 잘 알았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사연을 내가 너무 많이 접하고 그래서 일단은 아침에 하는 일 없지만은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그 다음에 저녁에 보람찬 하루에를 끝마치고서 이게 보통 군대 가서 삽질을 하는 하루 일과를 보내더라도 가장 1차적으로 일상의 생활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삶에 답을 찾는 것 작업부터 먼저 하지 않고서는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나의 삶에 있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라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제하는 문제는 제가 일상의 삶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도 일상의 삶을 사는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나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알고 싶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고 오세요? 당장 본인이 다행스러운 얼마나 지금 본인이 축복받은 몸이에요. 본인이 누워 잘 수 있는 집도 있고 아침밥은 드셨어요? 어이 어머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를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이상 코스프레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상담에 대해서 본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세요.
팟캐스트 들을 때는 잘 몰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직접 하니까 굉장히 몰입이 돼서 지일이거든. 지일인데 몰입이 안 되면 그게 제정신이 아니지. 이걸로 해서 본인은 정신병 치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이제 확인했죠. 예.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착하신 분이에요. 많은 도움이 되는 건요.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그리고 진짜 됐으면요. 그 도움이 된 걸 이야기하지. 하나만 한 소리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뭐가 도움이 됐고 뭐가 도움이 됐는지 아직 잘 모르고 그냥 얼떨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한 거는요. 제가 나중에 이게 방송이 되면 방송을 여러 번 들으면서 이거를 적어도 한 5번 내지 10번은 들어야지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한 번만에 듣고 알면 그거는 진짜 천하에 재수 없는 인간이지. 그럼 저가 이런 상담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하고 알아듣는데 세상에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보통 우리는 이런 상담도 지상담이라고 하더라도요. 대여섯 번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10번 정도 들어보면요. 스스로 물리가 튑다고 그러죠. 공자님 하신 말씀이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 책을 10번 읽으면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읽힌다. 네. 네, 오늘 생각보다 엄청 길게 오래 상담이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인가 내 이야기인가 내 주위에서 누구라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다양한 고민들을 이 라이브 항심소 다시 돌아온 대국민 상담소입니다. 계속하고 싶네요.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